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이 고금리에 따른 또 다른 역습이 23년에 시작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라는 액션은 22년 끝자락, 23년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책은 긴축의 시대입니다. 자, 요즘에 또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네. 사실 1290원을 몇 달 전에 찍었다가 네. 이제 1200 초반 근처 뭐 30원이었나요? 네. 근처까지 좀 갔다가 이제 1200부터 다시 내려가면서 이제 내려가면 이제 여기 매수에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기 네. 시작했는데 네. 다시 1295원까지 가면서 지금 이제 거의 1300원을 이번에는 돌파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강한 달러의 시대라고 몇 달 전부터 이제 일관되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는 좀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앞에 이제 환율에 대한 설명을 일부분 드렸었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강한 달러 기조는 계속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 강달러가 지금부터도 더 강해진다 이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통계적으로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그냥 기조적으로 한번 볼게요. 외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한번 볼게요.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그 중요한 숙제가 뭘까요? 미국 경제에서 그쵸. 바이든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숙제는 물가죠. 물가예요. 못 잡으면 이제 11월 중간선거 때 큰일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강달러가 미국 경제에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실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으로 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선 고맙죠. 네. 다만 수입 입장에선 굉장히 가혹하죠. 제가 지난 주말에 한 그 인공지능 그 테이블 있죠. 이렇게 이동하는 서빙 로봇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을 뵀는데 전체를 그냥 수입해다가 그거를 납품하는 그런 방식인데 환율이 너무 치솟으니까 수익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21년의 과제와 22년의 과제가 다릅니다. 근데 22년의 과제는 물가이기 때문에 모든 정책 방향이 물가 잡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것은 강달러가 유리하다는 거죠. 강한 달러 기조를 유지해야만 소위 말하는 미국도 엄청난 수입국이잖아요. 수입국 입장에서 각종 원자재나 완제품을 수입하는데 어쨌든 가격 상방 압력을 가져오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 가격을 잡아서 자국 물가를 잡아야만 정치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아까는 통계적으로 설명드렸고 정치적으로도 강한 달러 기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사실 강달러 시대는 주식시장이나 거기는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안 좋습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돈의 이동이 두 가지 종류의 돈의 이동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신흥국에서 선진국, 예. 공격속 자산에서 현금속 네, 예, 그 돈의 이동이 더 빨라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신흥국입니다. 테킬라라고 있더라고요. 데킬라? 네, 데킬라를 그 한국어로 그 한글 문서에 쓰시면 테킬라가 아마 그 뭐라고 하죠? 그 제대로 된 언어인가 봐요. 네. 아마도 테킬라. 근데 데킬라 효과라는 게 있었어요. 1994년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자이언트 스텝을 했었잖아요. 그 자이언트 스텝이 94년 이후 처음인 거예요. 28년 만에. 근데 그만큼 미국이 긴축 행보를 할 때 이 신흥국들은 올해랑 비슷해요. 신흥국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신흥개도국들은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돌아오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뭐 이렇게 긴축 행보를 막 단행하니까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미 이집트 같은 경우는 구제금융 신청했었고요. 그 밖에 몇몇 국가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요. 그런 국가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는데 우리 한국인 국민 입장에서 대표적으로 좀 먼 나라니까 아프리카를 예를 들면 아프리카는 한 나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유러피언들도 한 나라 같은 느낌, 남미 사람 한 나라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인하는 거죠. 이것도 비합리적인 판단인 건데 외국인들도 한중일 이렇게 있으면 같은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헷갈려야죠.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투자자들의 심리도 멕시코에서 외환위기가 터졌다. 그러면 멕시코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미의 문제구나 하면서 실제 멕시코가 아닌 멕시코뿐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자금도 급격히 회수시킵니다. 근데 지금 IMF에서도 진단을 했는데요. 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단기 외채 비중이 높은 나라들인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이런 데킬라 효과라고 하는데 네. 그런 뭐 바트화 효과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또 초래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또 다른 변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몇 가지 변수들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강달러 시대에 네. 또 아까 전에는 또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현금성 자산은 대표적으로 뭐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으면 네. 둘 중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둘 중에 내가 한쪽만 가진다면 네. 하나만 갖는다면 강달러니까 달러죠. 달러 위주로 가지고 있는 게 더 그게 나을까요? 달러를 이미 소지하신 분은 네. 굳이 바꾸고 싶었죠. 근데 이것은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네. 거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바꿀 때마다 그렇죠. 수수료를 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달러 기조는 물론 뭐 장중에는 1,300원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냥 강한 달러 기조가 계속 나오는 시대입니다. 네. 제가 어제 오늘을 제가 전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시대를 전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쨌든 이 강한 달러 시대는 22년 하반기까지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미부터 달러를 바꾸신 분은 달러를 들고 계신 게 맞고요. 근데 지금 이미 달러가 강해진 상태에서 원화를 달러로 지금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 네. 다시 바꿀 일이 없다. 네. 그러면 달러가 당연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번에 출간하신 긴축의 시대 요게 이제 지나고 나면 네. 세계 경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되나요, 근데? 네. 정말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네, 또 네. 퍼펙트 스톰 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는 퍼펙트 스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퍼펙트 스톰은 이미 경험했어요. 2020년에. 그러니까 경제 충격이라고 할 때 네.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마이너스 3.1%를 찍었잖아요. 그게 퍼펙트 스톰이에요. 그리고 퍼펙트 스톰 이후에 그 경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제자리 돌아왔죠. 선행 지표들도 그래요.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경기 하방 압력인데, 네. 그러니까 금리는 또다시 역습을 준다 이거예요. 네. 챕터에는 제가 반항하는 경제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경제의 역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애써 경기가 나름 진작이 됐는데, 경기 진작도 유동성 때문에 된 건데, 네. 또 반대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다시 역습을 받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경기가 꺾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는 그 시대를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쯤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이 작년 11월 달에 제가 국민일보 칼럼을 썼던 그 칼럼의 제목이 체감적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정의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닌데 여러분들의 체감상으로는 이미부터 그때부터도 물가도 높고 러시아 전쟁 전부터도 소득은 별로 안 느는 것 같아. 이게 체감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체감이 아니라 체감적이 빠지는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은 초입에 해당되고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초입이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23년입니다. 23년. 그것은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달하는 그런 지점에는 이제 금리 인하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말 그대로 이 저성장, 침체 국면이거든요. 금리 올려보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저축하고 싶어지죠. 네. 그럼 저축하고 싶어진다는 것은 현재 소비를 줄인다는 뜻이죠. 네. 미래 소비를 늘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저축의 정의가 그런 것처럼 현재 소비가 줄어요. 기업들도 투자를 적극적으로 단행할 수가 없어요. 돈 빌리는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니까 이게 고금리에 따른 또 다른 역습이 23년에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경기 하방 압력으로 계속 작용할 거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미 23년 전망이 1.7%인데 지금의 관점에서 1.7%니까 그거마저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하는 것은 23년이라고 보겠고요. 지금은 어쨌든 2% 정도, 그러니까 정의상 물가는 어쨌든 고물가,
저성장이라는 말, 경기 침체, 이거는 1%대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아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안 할 수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다라는 액션은 22년 끝자락, 23년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답변 주신 거 조금 이제 겹치는 게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2020년 말, 네. 2023년 초부터 네. 스태그플레이션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셨는데 네네. 아까 전에는 올해 이제 4분기나 내년 네. 초부터 이제 증시는 반등할 수도 있고 네. 테크추를 사야 네. 되셔 얘기하셨어요. 네. 지금 이제 경기 침체 오고 난리 난다는데 지금 사라고요? 너무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예, 주가는 이제 경기 따라가지 않고요. 네네. 첫 번째. 그래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등하더라도 그렇게 뚜렷하게 반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제 이 금리라는 것과 우리 연동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주가의 저점 구간은 그 지점인 거고요. 네. 주가는 이제 반등하기 시작할 텐데 그 힘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충격이 있었고 20년 연중에 21년에 주가가 급격히 반등했었죠. 네. 이게 경기가 폭발적으로 회복됐었습니다. 네.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뒷받침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기가 뒷받침돼야 될 텐데 22년 하반기 23년에 경기가 뒷받침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의 역습인 거죠. 그 반항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적도 말 그대로 실적이 그러니까 자 2022년 중반까지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하방 압력 받는 거죠. 근데 그때쯤 되면 안타깝게도 실적도 나빠지는 시대인 네. 거죠. 예,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시대. 그거는 이제 경제 규모가 수축되어 가니까 금리의 역습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주가가 어쨌든 저점을 형성해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20년에 경험했던 그런 드라마틱한 반등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2022년 말, 2023년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면 지금 벌써 이제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만약에 이제 실장님에게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현금 자산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조금 이제 분산을 해놓아야 될까요? 네. 아까 뭐 곡물도 얘기해 네. 주셨고 뭐 현금도 네. 보유한다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네. 정리하는 거죠, 이게. 그럼 전 지금 시점에는요. 네네.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올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이제 금리가 이제 FOMC에서 계속 발표하니까 금리의 기준금리의 고점 형성 구간이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거의 명확히 내릴 때쯤 그때쯤 주식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와중에 주식으로 갈아타는데 이 와중에 만약에 전쟁이 종식이 된다. 네. 또 빨리 갈아타나요, 그러면? 전쟁이 종식되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원자재 가격이 급락합니다. 그때 이제 원자재로 바꿔야죠. 그 원자 중에서 왜냐면 특히 식료품 쪽. 예, 원자재라는 영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세 상승의 영역인데 모든 원자재가 아니라 신흥품 원자재가 네네. 그런데 전쟁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일시적인 급락은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은 원자재 신흥품 원자재 사기가 어렵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금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네,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시면 어떨까? 저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은 다 계획이 있군요. 네, 우리가 경제를 늘 보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렇게 하고 저한테 주식 뭐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하신 분인데 네. 저도 주식 없습니다. 지금 0입니다. 주식 0입니다. 제가 그렇게 현금 보유 비중은 늘리세요. 작년부터 주식하지 마세요. 요즘 뭐 걱정이 없으시겠네요. 걱정 없습니다. 좀 걱정. 걱정 없고요. 지난달에 원유 선물 ETF 팔았습니다. 네네네. 원유 선물 ETF. 네. 지난달에 팔았습니다. 지난달에. 네. 지난달에 얼마에 때 파는 것인 거죠? 괜찮을 때 파신 것 같은데. 괜찮을 때 팔았죠. 저는 2020년 2분기에 그때 샀으니까. 점차 배가 아파오는 거 보니까 이제 꼭 죄송합니다. 보내드려야 될 것 같다는 죄송합니다. 정말 민망하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시대에 만약에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20대로 돌아가신다면 네. 투자에 있어서 지금은 이것만큼은 꼭 준비하겠다.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되게 좋아지네요. 네. 근데 20대는 한 반은 젊어지시는 거죠. 제가 20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조금 더 많잖아요. 근데 20대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나라 걱정하는 사람처럼 비출까봐 걱정이 되지만 지금 이제 경제 공부한다 해도 주식 공부하느라고 경제 공부해요.
20대 친구들도 마찬가지, 네. 대학생 친구들도 주식 혹은 투자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공부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자기의 가치를 급격히 올려나가는 시점이 그 시점인데 네. 오로지 투자에만 관점을 갖고 있다면 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 투자하라. 다른 투자하지 마시고 네. 나한테 투자하라. 자기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면서 거기 샀다 팔았다 이런 방식의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고, 굳이 투자 의사결정을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시대를 규명하고 거스를 수 없는 그 흐름을 판단하신다면 그냥 그 기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셔라. 그런 기조적 변화에 맞게 전 그렇게 드리고 싶고, 저는 20대 여러분들은 그냥 나에 대해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가한 시점은 이제 긴축의 시대인데 네. 마지막 멘트를 들으니 그냥 지금의 시대는 이제 원화 채굴의 시대. 맞아요. 네. 재테크로는 좀 힘드니까 내가 열심히 이제 다시 근로소득이 좀 다시 올라오는. 20대 이상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참에 거시경제를 좀 보셔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10만 전자 바라볼 때 그 10만 전자 바라보는 이유가 삼성전자 때문일까? 거시경제 여건 때문일까? 역시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 지점에 이 이유는 또 역시 삼성전자 때문일까?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거시경제 여건일까? 그러니까 그 주가를 해석할 때 그 기술적 분석이라는 관점에서 차트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 차트가 그려진 배경에 해당하는 거시경제, 금리를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크로가 무너지면 뭐 개별 종목도 버티기는 쉽지 않겠죠. 맞습니다. 그렇게 좀 의견 드리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주식 전망 관심 있고 부동산 전망 관심이 있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전개돼야 될 게 바로 금리 전망입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돈을 어떤 형태로 갖고 있을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식 어떻게 될까, 부동산 어떻게 될까라는 관심을 갖기 이전에 그럼 내가 갖고 있던 그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 그걸 보셔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과 이제 부동산 이전에 경제와 금리 공부도 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지만 또 많은 시청자분들은 또 내가 경제라든가 금리를 아는 이유는 이제 결국에는 투자 때문이니까 마지막으로 하반기 증시 투자 포인트라 눈여겨봐야 할 변수만 좀 한번 탁 찍었고 가져옵니다. 눈여겨야 할 변수, 앞에 이미 말씀드렸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여부 굉장히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특히 주식은 이 공격적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또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을 잡는 요소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시적인 급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IPEF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특히 대만을 놓고 격돌을 할 때 상당한 긴장감이 다시 조성될 수 있고 이게 또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쟁 정도는 아닐지라도 전쟁만큼이나 긴장감을 조성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매월 발표되는 물가지표, 미국 CPI, 이 물가지표에 따라서 역시 주가가 바뀌는, 단기적인 거 잠깐 하나만 포인트 따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면, 시장에서 이번 미국 물가 상승률은 한 8.12% 찍을 거야 라고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3월부터 8.5, 8.3 그러니까 또 떨어질 거야, 이렇게 이게 기대였거든요. 근데 그 기대, 물론 이게 41년 만에 최고치인 것도 있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높은 것만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금리 엄청 인상하겠네? 자이언트 스텝 하겠네? 라고 하면서 돈을 이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가가 급락해. 또 두 번째, 금리도 보세요. 시장에서는 그런 요인 때문에 적어도 자이언트 할 거야, 아니면 울트라 할 거야, 1% 올릴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평균으로 생각해 보면 시장의 기대는 0.89 이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긴축 행보가 안 나온 거죠. 0.75니까. 시장의 기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긴축 행보 보였네? 하니까 주가가 그 다음날 또 급등했죠. 이런 단기적인 현안을 봐도 그런 것처럼 역시 물가와 그리고 기준금리 의사결정, 그러니까 4번 남았습니다. 미국도 4번, 한국도 4번. 이게 각각이 FOMC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그 회의록을 발표할 때마다 그것이 이제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변수들이겠구나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보면서 저는 사실 야, 이 매크로가 힘들어지면 네. 내가 아무리 뭔가 노력을 해도 참 그 노력이 소용이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이 시간이 많은 분들에게 그 매크로를 좀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강석 실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